비비안니는 1947년 이후 레이디 올리비에로 스타일링 되었으며 영국의 여배우였습니다. 연극학교 교육을 마친 후 비비안니는 1935년에 4편의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했으며 파이어 오브 잉글랜드의 여주인공 역할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 역으로 1949년 런던 웨스트엔드 무대에서 연기한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블랑시 디부아 역을 맡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버전의 토바리치에서 그녀의 작품으로 토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버전의 토바리치에서 그녀의 작품으로 토니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크린 배우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리는 주로 무대 연기자였습니다. 30년의 경력 동안 그녀는 노엘 카우드와 조지 버나드쇼 코미디의 여주인공부터 오피리아, 클레오파트라, 줄리엣, 레이디 맥베스와 같은 고전 셰익스피어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몇 편의 영화에서 캐릭터 배우로 연기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비활동 기간이었지만 1999년 미국 영화연구소는 비비안니를 고전 할리우드 영화에서 16번째로 위대한 여성 영화 배우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칭송받았던 비비안니는 그녀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때때로 여배우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데 방해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대중은 비비안니를 1940년부터 1960년까지 그녀의 남편이었던 2번째 남편 로렌스 올리비에와 강하게 동일시했습니다. 비비안니와 로렌스 올리비에는 올리비에가 종종 감독을 맡았고 3편의 영화에서 많은 무대 제작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평판을 얻었고 그녀의 생애 대부분을 양극성 장애와 재발성 만성 결핵을 앓았으며 1940년대 중반에 처음 진단을 받았고 결국 5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비비안니는 1913년 11월 5일 영국령 인도의 다르질링에 있는 세인트 폴 학교 캠퍼스에서 비비안 메리 버틀러 2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영국인 중개인인 어니스트 리차드 하틀리와 그의 아내 거트루드 메리 프란시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1882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어머니는 1888년 다르질링에서 태어났으며 아일랜드인, 파르시 인디안, 아르메니아인 혈통일 수 있습니다. 인도에 살았던 거트루드의 부모는 독립적인 수단을 가진 영국계 인도인인 마이클 존 야크지와 1857년 인도 반란 당시 사망한 아일랜드 가정에서 태어나 고아원에서 자란 메리 테레사 로빈슨이었습니다. 그들은 1872년에 결혼하여 5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중 거트루드가 막내였습니다. 어니스트와 거트루드 하틀리는 1912년 런던 켄싱턴에서 결혼했습니다. 1917년 어니스트 하틀리는 인도 기병대 장교로 방갈로르로 정근을 갔고 거트루드와 비비안은 우타카문드에 남았습니다. 3살 때 비비안은 어머니의 아마추어 연극 그룹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리틀보 핍을 낭송했습니다. 거트루드 하틀리는 딸에게
문학에 대한 감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했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루이스 캐롤, 러디어드 키플링의 작품과 그리스 신화와 인도 민속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6살 때 비비안은 어머니에 의해 다르질링의 로레토 수녀원에서 당시 런던 남서부의 로햄튼에 위치한 성심 수녀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은 그녀보다 2살 위인 미래의 여배우 모린 오슬리반이었는데 비비안은 그녀에게 훌륭한 여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의해 학교에서 쫓겨났고 4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면서 유럽의 학교, 특히 디나르, 비아리츠, 이탈리아 리비에라의 산 네모에 있는 성심 성당, 파리에서 프랑스어와 이탈리아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가족은 1931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상영되는 오슬리반의 영화 중 하나인 코네티컷 양키에 참가했고 배우가 되고 싶다는 야망을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아버지는 비비안을 런던의 왕립 연극 아카데미에 등록시켰습니다. 비비안은 1931년 13살 연상의 법정 변호사인 허버트 리 홀먼을 만났습니다. 연극인에 대한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932년 12월 20일에 결혼했고 그녀는 왕립연극 아카데미에서 학업을 종료했으며 그녀의 출석과 연기에 대한 관심은 홀먼을 만난 후 이미 시들해졌습니다. 1933년 10월 12일 런던에서 그녀는 딸 수잔을 낳았고 나중에 수잔 패링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비안니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그녀의 영화 데뷔작인 영화 Things Are Looking Up에서 여고생으로 단역을 맡을 것을 제안했지만 엑스트라로 크레딧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비안 홀먼이 여배우에게 적합한 이름이 아니라고 믿었던 에이전트 존 글리든과 계약했습니다. 그의 많은 제안을 거절한 후 그녀는 비비안니를 직업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글리든은 알렉산드 코르다에게 그녀를 영화배우로 추천했지만 코르다는 잠재력이 부족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1935년 시드니 캐롤이 연출한 연극 미덕의 가면에 캐스팅되어 훌륭한 평가를 받았고 인터뷰와 신문 기사가 뒤따랐습니다. 그러한 기사 중 하나는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기사였는데 인터뷰어는 그녀의 얼굴에 번개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그녀의 특징이 된 급격한 기분 변화에 대한 첫 번째 공개 언급이었습니다. 미래의 시인 수상시인 존 베즈맨은 그녀를 영국 소녀성의 본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코르다는 그녀의 오프닝 나이트 공연에 참석하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녀와 영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연극을 계속했지만 코르다가 더 큰 극장으로 옮겼을 때 비비안니는 그녀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투영하거나 너무 많은 관객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연극은 곧 문을 닫았습니다. 극본에서 캐롤은 자신의 이름 철자를 비비안으로 수정했습니다. 1960년 리는 비평가들의 찬사와 갑작스런 명성을 처음 경험했을 때의 양가 감정을 회상하며 일부 비평가들은 나를 위대한 여배우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리석고 사악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에게 그런 부담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통지에 대해 말한 것에 부응할 만큼 충분히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비평가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으며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935년 가을 비비안니의 주장에 따라 존 벅마스터는 그녀를 사보이 그릴의 로렌스 올리비에에게 소개했고 그곳에서 그와 그의 첫 번째 아내 질 레스몬드는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후 정기적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올리비에는 5월 초에 비밀의 가면에서 비비안니를 보고 그녀의 연기를 축하했습니다. 로렌스 올리비에와 비비안니는 파이어 오브 잉글랜드에서 연인으로 활동하면서 불륜을 시작했고 올리비에는 여전히 에스몬드와 결혼한 상태였고 비비안니는 홀먼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리는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읽고 미국 에이전트에게 영화 버전을 계획하고 있던 데이비드 오 셀즈닉에게 그녀를 추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기자에게 스칼렛 오하라로 캐스팅됐다고 말했고 옵저버의 영화 평론가 C.A. 르조는 같은 시기에 대화를 회상하며 비비안니가 올리비에에게 레트 버틀러를 연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나는 스칼렛 오하라를 연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비안니는 덴마크 엘스노어에서 상연된 올드비크 티어터 프로덕션에서 올리비아의 햄릿에서 오피리아 역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는 나중에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면서 기분이 급격히 변했던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뚜렷한 도발 없이 그녀는 올리비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사고 없이 공연을 할 수 있었고 다음 날에는 그 행사에 대한 기억 없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올리비에가 그녀에게서 그런 행동을 목격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화 산업이 강요하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 그들의 관계는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비비안니는 로버트 테일러, 라이오넬 베리모와 모린 오슬리번과 함께 옥스퍼드의 양크에 출연했는데 이 영화는 그녀의 영화 중 처음으로 미국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작 기간 동안 그녀는 까다롭고 불합리하다는 평판을 얻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자기의 보조 역할이 싫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로 그녀의 변덕스러운 장면이 배당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사건으로 인한 소송의 위협에 대처한 후 코르다는 그녀의 에이전트에게 그녀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녀의 옵션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역할은 찰스 로톤과 함께 세인트 마틴즈 레인으로도 알려진 사이드워커스 업 런던이었습니다. 올리비에는 자신의 영화 경력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는 영국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를 미국 관객에게 소개하려는 초기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사무엘 골드윈이 제작한 워틀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에서 히스클리프 역을 제안받은 그는 비비안니를 런던에 남겨두고 할리우드로 갔습니다. 골드윈과 영화 감독 윌리엄 와일러는 비비안니에게 이사벨라의 보조 역할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멀 오베른에게 간 캐시 역할을 선호했습니다. 할리우드는 데이비드 오 셀즈닉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를 연기할 여배우를 찾기 위해 널리 알려진 배우 찾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의 형제이자 리의 미국 연극 에이전트인 마이런 셀즈닉은 마이런 셀즈닉 에이전시의 런던 대표였습니다. 1938년 2월 리는 마이런에게 스칼렛 오하라 역을 맡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데이비드 셀즈닉은 그 달에 파이어 오브 잉글랜드와 옥스포드에서 양크에서 그녀의 공연을 보고 그녀가 훌륭하지만 너무 영국적이기 때문에 스칼렛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비안니는 올리비에와 함께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갔고 데이비드 셀즈닉에게 자기가 그 배역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이런 셀즈닉도 올리비에를 대리했고 리를 만났을 때 그는 그녀가 그의 형이 찾고 있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이런 셀즈닉은 리와 올리비에를 애틀랜타 디포에 불타는 장면이 촬영되고 있는 세트장으로 데려가 무대 관리를 통해 만남을 가졌는데 거기서 그는 비비안니를 소개하며 동생에게 이봐 천재야 너의 스칼렛 오하라를 만나봐 라고 조롱하듯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비비안니는 셀즈닉을 위해 한 장면을 읽어줬고 셀즈닉은 조지 쿠크 감독과 함께 스크린 테스트를 조직하고 자기 아내에게 그녀는 스칼렛의 다크호스이고 너무나 좋아 보인다. 누구의 귀가 아니라 당신의 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렉 고다드, 진 아스, 조안 베넥, 비비안니로 그 배역 대상이 좁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인 조지 쿠크는 비비안니의 놀라운 야성에 동의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칼렛 역을 확보했습니다. 촬영은 비비안니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쿠크 감독은 해임되고 빅터 플레밍으로 대체되었는데 비비안니는 그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녀와 올리비아 더 하빌랜드는 밤과 주말에 비밀리에 조지 쿠크를 만나 그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비비안니는 클라크 게이블, 그의 아내 캐롤 롬바드, 올리비아 더 하빌랜드와 친구가 되었지만 레슬리 하워드와 충돌하여 여러 감정적인 장면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비비안니는 때때로 일주일에 7일, 종종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의 고통은 가중되었고 그녀는 뉴욕시에서 일하고 있던 올리비에를 그리워했습니다. 올리비에와의 장거리 통화에서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고양이, 내 고양이, 나는 영화 연기가 싫어. 미워하고 다시는 영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2006년 올리비에의 자서전에서 올리비아 더 하빌랜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촬영하는 동안 비비안니의 조점 행동에 대한 주장에 대해 리를 변호했습니다. 비비안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흠잡을 데 없이 프로페셔널했고 흠잡을 데 없이 규율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두 가지 큰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극도로 어려운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뉴욕에 있는 올리비에와 헤어지는 것이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비비안니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명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나는 영화 배우가 아니라 배우다. 영화 배우가 되는 것, 그저 영화 배우가 되는 것은 거짓된 가치관과 홍보를 위해 사는 거짓된 삶이다. 여배우는 오랜 시간 동안 연기하고 항상 놀라운 역할을 맡습니다. 이 영화는 리의 여우주연상을 포함하여 10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으며 그는 또한 뉴욕 영화비평가협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1940년 2월 질 에스몬드는 로렌스 올리비에와 이혼에 동의했고 리 홀만은 비비안과 이혼에 동의했지만 그들은 비비안니의 남은 생애 동안 강한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에스몬드는 올리비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타르퀸의 양육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홀먼은 비비안니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수잔의 양육권을 부여받았습니다. 1940년 8월 31일 로렌스 올리비에와 비비안니는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의 산 이시드로 목장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에는 주인인 로널드 콜먼과 베니타 콜먼, 그리고 정인인 캐서린 헵번과 가슨 카닌만 참석했습니다. 비비안니는 스크린 테스트를 했고, 알프레드 히치콕이 감독하고 로렌스 올리비에가 주연을 맡을 예정이었던 레베카에서 올리비에와 공동 주연을 희망했습니다. 리의 스크린 테스트를 본 후 데이비드 셀즈닉은 그녀는 성실함이나 나이, 순수함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는 히치콕과 리의 멘토인 조지 큐크가 공유한 견해였습니다. 셀즈닉은 올리비에가 주연 배우로 확정될 때까지 그녀가 그 배역에 대한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고 관찰하여 조안 퐁테인을 캐스팅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오만과 편견에서 올리비에와 합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리아 가스는 리가 스스로 원했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워틀루 다리는 올리비에와 리가 주연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셀즈닉은 올리비에를 로버트 테일러로 교체했고, 당시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의 가장 인기 있는 남성 스타 중 한 명으로 성공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최고 청구액은 헐리우드에서의 그녀의 지위를 반영했으며, 영화는 관객과 비평가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는 브로드웨이를 위해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언론은 로렌스 올리비에와 비비안니의 관계가 시작되기까지의 불륜을 보도했고, 전쟁 노력을 돕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들의 윤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평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지의 브룩스 애킨슨은 비비안니 양과 로렌스 올리비에 씨는 잘생긴 젊은이들이지만 자기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대부분의 비난은 올리비에의 연기와 연출에 기인했지만, 버나드 그레바니어는 비비안니의 목소리의 가늘고 가계소녀 퀄리티에 대해 논평하면서 리 또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축한 총 $40,000의 그의 전부를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실패는 그들에게 재정적 재앙이었습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는 호레이쇼 넬슨 역을, 비비안니가 엠마 해밀턴 역을 맡아 뎃 해밀턴 우먼을 촬영했습니다. 미국이 아직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영화는 미국 관객들 사이에 친연 감정을 불어일으키기 위해 제작된 여러 할리우드 영화 중 하나였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고 소련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포함된 파티를 위한 상영회를 주선했고, 그 결말에 대해 신사 여러분, 저는 이 영화가 여러분이 방금 참여한 것과 유사한 멋진 사건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흥미를 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올리비에 가문은 처칠의 총애를 받으며 여생 동안 처칠의 요청에 따라 저녁 식사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비비안니에 대해 그는 조브에 의해 그녀는 클링크입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올리비에 가족은 1943년 3월 영국으로 돌아갔고, 비비안니는 같은 해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며 그 지역에 주둔한 군대를 위한 가극단의 일환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전쟁 노력의 일환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주일에 $5,000에 달하는 스튜디오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비안니는 지속적인 기침과 발열로 병에 걸리기 전에 군대를 위해 공연했습니다. 1944년 그녀는 왼쪽 폐에 결핵 진단을 받고 회복된 것처럼 보이기 전까지 몇 주 동안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비비안니는 시저와 클레오파트라를 촬영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산을 했습니다. 비비안니는 일시적으로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가 바닥에 쓰러져 히스테리컬한 발작으로 흐느끼면서 최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주요 양극성 장애 중 첫 번째 장애였습니다. 올리비에는 나중에 임박한 발작의 증상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며칠 동안 과잉 행동에 시달리다가 우울증과 폭발적인 쇠약이 뒤따랐고 그 후 비비안니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은 없었지만 몹시 당황하고 후회했습니다. 의사의 허락으로 비비안니는 1946년 연기를 재개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고 손톤 와일드의 우리 이빨의 피부의 성공적인 런던 프로덕션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그녀의 영화인 시저와 클레오파트라와 안나 카레니나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의 모든 영국 영화는 영국 영화에 대한 할리우드의 보이콧으로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1947년 로렌스 올리비에는 기사자기를 받았고 비비안니는 자기 수혈을 위해 버킹엄 궁전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녀는 올리비에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기사에 이혼한 아내에게 부여된 스타일에 따라 그녀는 사회적으로 비비안 올리비에 부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48년 로렌스 올리비에는 올드빅 극장의 이사가 되었고 그와 비비안니는 극장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를 6개월간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올리비에는 리차드 3세에서 주연을 맡았고 The School for Scandal과 The Skin of Our Teeth에서 비비안니와 함께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투어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비록 비비안니가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녀가 아픈 동안 일주일 동안 그녀를 대신해 학부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가해진 요구를 견뎌냈고 올리비에는 그녀의 언론을 매료시키는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회사 구성원들은 나중에 로렌스 올리비에가 투어 중 자신에게 가해진 요구에 점점 더 붕괴했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몇 가지 다툼을 회상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언쟁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발생했는데 그녀의 신발이 발견되지 않았고 비비안니가 신발 없이 무대에 오르기를 거부했을 때였습니다. 올리비에는 그녀에게 외설적인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뺨을 때렸고 망연자실한 리는 자기가 공개적으로 그녀를 때린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로렌스 올리비에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빌린 펌퍼스를 타고 무대로 향했고 몇 초 만에 눈물을 닦고 무대에서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투어가 끝날 무렵에는 둘 다 지치고 아팠습니다. 올리비에는 기자에게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당신은 걸어다니는 시체 두구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호주에서 비비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어의 성공으로 올리비에는 부부가 처음으로 웨스트엔드에 출연했고 비극에서 역할을 맡고 싶었던 리의 주장에 따라 추가된 작품 안티고네와 같은 작품을 공연했습니다. 다음으로 비비안니는 테니스 윌리엄스의 A Street Named Desire,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웨스트엔드 무대 프로덕션에서 블랑시 디부아 역을 찾았고 윌리엄스와 연극의 프로듀서 아이린 메이어 셀즈닉이 The School for Scandal and Antigone에서 그녀를 본 후 캐스팅되었습니다. 올리비에는 감독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연극에는 강간 장면과 난잡한 성행위와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 연극의 적합성에 대한 언론의 논의는 비비안니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사업의 중요성을 굳게 믿었습니다. 1949년 10월 웨스트엔드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개막했을 때 J.B. 프리스틀리는 연극과 리의 공연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대 공연을 무시하는 습관을 들인 평론가 케네스 타이너는 영국 배우들이 무대에서 효과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잘 길러졌기 때문에 비비안니가 심하게 잘못 캐스팅되었다고 논평했습니다. 로렌스 올리비에와 비비안니는 연극의 상업적 성공의 일부는 그들이 상상했던 그리스 비극이 아니라 외설적인 이야기라고 믿는 것을 관객들이 보기 위해 참석하는 데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이 연극은 또한 강력한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노엘 카워드는 비비안니를 훌륭하다고 묘사했습니다. 326회의 공연 끝에 비비안니는 공연을 마쳤고 곧 연극의 영화판에서 블랑시 디비아 역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불손하고 종종 외설적인 유머 감각으로 말론 블란도와 친분을 쌓을 수 있었지만 로렌스 올리비에가 블랑시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데 취한 방향에 불만을 품은 엘리아 카잔 감독과 작업하는 데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엘리아 카잔은 비비안니보다 제시카 텐디와 올리비아 더 하빌랜드를 더 좋아했지만 그녀가 블랑시로 런던 무대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녀를 여배우로서 높이 평가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재능이 작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는 내가 아는 어떤 여배우보다 뛰어나겠다는 가장 큰 결단력에 대해 감탄으로 가득 찼다고 말했습니다. 깨진 유리 위를 기어다니는 게 공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말이죠. 비비안니는 그 역할이 힘들었다고 느꼈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나는 블랑시 디비아의 극장에서 9개월을 보냈다. 이제 그녀는 나를 통제하고 있다. 로렌스 올리비에는 그녀와 함께 할리우드로 가서 윌리엄 와일러의 캐리에서 제니퍼 존스와 공동 주연을 맡았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비비안니의 연기는 두 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영국 영화 텔레비전 예술 아카데미 최우수 영국 여우주연상, 뉴욕 영화 비평가 협회상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열광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테니시 윌리엄스는 비비안니가 내가 얻어했던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꿈꾸지 못했던 많은 것을 그 역할에 가져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비비안니 자신도 그 캐릭터와의 연관성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블랑시 디부아를 연기하는 것이 나를 광기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1951년 런던에서 로렌스 올리비에와 비비안니는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두 편의 연극,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조지 버나드 쇼의 시저와 클레오파트라를 매일 밤 번갈아가며 공연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프로덕션을 뉴욕으로 가져가 1952년까지 지그펠트 극장에서 한 시즌을 공연했습니다. 그곳의 리뷰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영화평론가 케네스 타이너는 비비안니가 올리비에가 자신의 재능을 타협하도록 강요하는 평범한 재능이라고 제안하여 그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타이넌의 투덜거림은 또 다른 붕괴를 재촉할 뻔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위대함을 성취하려는 열망이 있는 비비안니는 자신의 논평에 집착하고 다른 비평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무시했습니다. 1953년 1월 비비안니는 피터 핀치와 함께 엘리펀트 워크를 촬영하기 위해 실론으로 갔습니다. 촬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신경쇠약에 걸렸고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그녀를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교체했습니다. 올리비에는 그녀를 영국에 있는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곳에서 지리멸렬한 시기 사이에 비비안니는 핀치와 사랑에 빠졌고 그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그녀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올리비에가의 많은 친구들이 그녀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니버는 그녀가 아주 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노엘 카워드는 그의 일기에서 1948년 이래로 상황이 나빠졌고 점점 더 나빠졌다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비비안니와 핀치의 로맨틱한 관계는 1948년에 시작되어 몇 년 동안 왁자지껄 시들해졌고 결국 그녀의 정신 상태가 악화되면서 깜빡거렸습니다. 또한 1953년 비비안니는 올리비아와 함께 잠자는 왕자를 연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복했고 1955년에는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에서 셰익스피어의 시비아, 맥베스와 타이터스 안드로니쿠스에서 한 시즌을 공연했습니다. 그들은 수용 인원이 많은 집에서 연주했고 비비안니의 건강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존 길기어드는 시비아를 감독하고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어쩌면 나는 여전히 그 신성한 연극을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가 그녀의 소심함과 안전함에서 그녀의 작은 숙녀를 끌어낼 수 있게 해준다면 특히 그렇다. 그는 너무 자신 있게 그러나 그녀는 전혀 감히 하지 못하며 자신의 기술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과도한 연습으로 인해 적응성을 죽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1955년 레이는 아나톨 리트박의 영화 깊고 푸른 바다에 출연했는데 공동 주연을 맡은 케네스 모어는 촬영 중 비비안니와의 케미스트리가 좋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1956년 비비안니는 노엘 커워드의 연극 사우스 시 버블에서 주연을 맡았지만 임신하면서 제작에서 물러났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유산을 했고 몇 달 동안 지속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로렌스 올리비에와 함께 티투스 안드로니쿠스의 유럽 투어에 참여했지만 올리비에와 다른 회사 멤버들에 대한 리의 잦은 폭발로 인해 투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런던으로 돌아온 후 여전히 그녀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녀의 전 남편 리 홀먼은 올리비에 가문의 곁에 머물며 그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59년 그녀는 노엘 카워드의 코미디 룩 애프터 룰루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타임즈에서 일하는 한 평론가는 그녀를 아름답고 맛있게 멋지고 사실 그녀는 모든 상황의 여주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한 비비안니는 1960년에 배우 존 메리베일과 관계를 시작했는데 그녀는 리의 건강 상태를 알고 올리비에에게 자기가 그녀를 돌볼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같은 해에 그녀는 올리비에와 이혼했고 올리비에는 곧 여배우 조안 플로라이트와 결혼했습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비비안니의 병으로 인해 겪었던 수년간의 긴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기괴할 정도로 사악한 괴물, 조울증, 그리고 그 치명적이고 조여오는 소용돌이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민함, 즉 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진정한 정신 상태를 위장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메리베일은 비비안니에게 안정된 영향을 미쳤지만 그녀의 명백한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라디 해리스는 로렌스 올리비에 없이 긴 인생을 맞이하는 것보다 짧은 인생을 함께 살았을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비비안니의 첫 번째 남편 리 홀먼도
그녀와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리 베일은 1961년 7월부터 1962년 5월까지 호주, 뉴질랜드, 라틴 아메리카 투어에 비비안니와 함께했고, 비비안니는 로렌스 올리비에와 스포트라이트를 공유하지 않고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극장에서 계속 일했고 1963년에는 토바리치에서의 역할로 토니상 뮤지컬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영화 The Roman Spring of Mrs. Stone과 Ship of Fools에 출연했습니다. Ship of Fools에서 비비안니의 마지막 스크린 출연은 성리이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녀의 질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영화와 함께 제작한 프로듀서이자 감독인 스탠리 크레이머는 비비안니가 주연을 맡을 계획이었지만 처음에는 그녀의 연약한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크레이머는 어려운 역할을 맡았을 때의 용기를 회상하며 그녀는 아팠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용기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비비안니의 연기는 편집증에 물들었고 다른 배우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폭발을 일으켰지만 시몬 시노레와 리마비는 모두 동정심과 이해심이 있었습니다. 강간미수 장면에서 특이한 한 사례로 비비안니는 정신이 나간 채 스파이크 신발로 리마빈의 얼굴에 자국을 낼 정도로 세게 때렸습니다. 시법 풀제에서 주연을 맡은 연기로 르투알드 크리스탈상을 수상했습니다. 1967년 5월 비비안니는 마이클 레드그레이브와 함께 에드워드 알비의 섬세한 균형에 출연하기 위해 리허설을 하고 있을 때 결핵이 재발했습니다. 몇 주 동안 휴식을 취한 후 회복된 듯 보였습니다. 1967년 7월 7일 밤 메리 베일은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평소처럼 그녀를 이튼 스퀘어 아파트에 남겨두었다가 자정 직전에 집에 돌아와 그녀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 30분 후 그는 침실로 들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걸어가려고 했고 폐가 액체로 가득 차면서 쓰러져 질식했습니다. 메리 베일은 먼저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나중에야 근처 병원에서 전립선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로렌스 올리비에와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는 자서전에서 즉시 비비안니의 집으로 가서 메리 베일이 그녀의 시체를 침대 위로 옮긴 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비참한 고뇌를 묘사했습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는 조의를 표하며 우리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모든 악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메리 베일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올리비에는 그녀의 시신이 아파트에서 옮겨질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7월 8일 그녀의 사망 소식이 공식 발표되었고 런던 중심부의 모든 극장의 조명이 1시간 동안 꺼졌습니다. 비비안니를 위한 가톨릭 예배는 런던 캐도간 스트리트의 세인트 메리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영국 무대와 스크린의 저명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유언장 조항에 따라 비비안니는 골드스크린 크리마투리움에서 화장되었고 그녀의 유골은 영국 이스트 서섹스의 블랙보이즈 근처에 있는 그녀의 여름 별장인 티클리지 밀의 호수에 뿌려졌습니다.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에서 추도식이 열렸고 존 길거드가 마지막 헌사를 낭독했습니다. 1968년 비비안니는
The Friends of the Books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미국 최초의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추모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녀의 영화에서 선정된 작품과 30년 만에 처음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위해 비비안니가 만든 테스트를 상영한 조지 쿠크와 같은 동료들이 제공한 헌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